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요즘은요, 무더위 속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 인사가 됐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무려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도 잘 견디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2+2 협의 돌연 연기됐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기대를 가졌죠. 그러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최대한의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죠. 한미 관세 협상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기류가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윤철 기재부 장관 출국 불과 1시간 정도 남겨놓고요. 미국이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바빠서 못 만납니다가 결론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관세협상 타결됐고요. 유럽연합도 곧 타결 임박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우리로서는 조금 급해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입니다. 미국 상무장관과 우리 협상단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공항에서 되돌아온 경제부총리,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항에서 출국하러 갔다가 이메일 통보로 받고 그냥 취소하면서 돌아간 겁니다. 아래쪽으로 가죠. 여기 역시 아까는 매일경제는 이상기류, 여기는 표현이 난기류입니다. 뭔가 쉽지 않겠다, 요거죠. 좀 크게 보죠. 역시 같은 내용이네요. 구윤철 부총리, 기재부 장관 출국 1시간 전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미국이 든 이유는 미국과 28일 협상 참석 준비 때문에 좀 바쁘다. 자, 이거 바쁘다. 우리로서도 살짝 기분이 나쁩니다. 그럼 우리하고 협상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조금 더 보죠. 정부의 협상일 조정 요청에는 답이 없습니다. 언제 만날까? 다음번에 언제 만날까?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요.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원래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요. 전화통화만 미국 현지에서 했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갔는가?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직사회가 낙지부동이다. 바닥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직권남용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동안 직권남용죄 뭔가 좀 남용이 되면서 공직사회가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불만 나왔거든요. 이거를 손질하겠다는 얘기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죠. 이쪽 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얘기인데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습니다. 반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에 비하면 조금 나아진 상황인데 수출 양호하고 소비도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올해 전체 성장률은 0%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고요. 이번에 사진 좀 확인해 보죠. 많은 분들이 아마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소비 쿠폰 이 카드 형태인 거죠. 근데 위에다가 뭘 덧붙이고 있어요? 이 소비 쿠폰은 초록색인데 위에다가 약간 붉은색 계통의 덧지를 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밑에 있습니다. 차별 논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별로 사실은 소비 쿠폰 액수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가 다른 걸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색깔별 구분이 된 카드를 발급한 겁니다. 어딘가요? 광주시입니다. 발칵했죠. 세상에서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광주시가 사과 입장도 내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시 똑같은 색깔로 붙이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 보면 조금 크게 잡아볼까요? 여기 금액이 다 달라요. 카드별로. 근데 금액은 사실 소득 수준별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빨간색은 18만 원, 그다음에 요 다른 색깔은 30만 원, 40만 원대인데 그러면 누가 뭘 받는지, 그럼 저 사람은 소득 수준이 어떻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금액별, 색깔별로 구분해 사용자 생활 정도가 노출된 것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는데 또 문제는요. 이 공무원들이 가뜩이나 지금 수해 복구 이런 것 때문에 바쁜데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또 불만 제기가 나와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와 사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아침에 매일경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이메일 한 통입니다. 자, 미국과 우리 풀어야 될 게 바로 관세 협상이죠. 그런데 우리 고위 공직자가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러 가는데 아까 일면기사 나왔죠. 1시간 남짓 전에 이메일 하나가 딱 옵니다. 취소됐습니다. 올 필요 없어요. 이메일 한 통입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2+2 협상 취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장, 안보수장은 헛걸음을 한 겁니다. 헛걸음. 안보수장은 미국에 갔다가 헛걸음을 했고요. 경제수장은 미국에 가려다가 헛걸음을 한 겁니다. 여기 각각 사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더 보죠. 여기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국 1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그것도 이메일로. 왜냐하면 카운터파터인 베선트 이 재무장관이죠. 미국 재무장관. 긴급 일정이 생겨서 못 만납니다라고 이메일로 통보한 겁니다. 그것도 이 베선트 장관이 직접 보낸 게 아니에요. 밑에 실무자가 보냈다 그러죠. 그리고 미국에 갔던 위상락 국가안보실장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면담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 상무장관과 우리 협상단이 이미 이제 만난 상태고요. 이런 기사 오늘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요. 어제 공항에서 우리 당국자들이 좀 설명을 좀 내놨어요.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에 얼마 안 됐어요. 연락 받은 지가.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일정을 다시 잡자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긴급한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때가 언제냐. 저는 이 국면에서 제가 무역, 통상, 안보, 동맹 전반에 걸쳐서 총론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부처 관료들이 세부 협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무슨 의미인지 전문가 모시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요, 뭐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우리 경제수장은 출국하려다가 1시간 전에 통보받고 안 간 거예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보수장은 미국에 있었지만 그 미국의 카운터파터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현지에서 전화통화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외교상의 큰 결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음에 언제 만날지 아직 잡히지도 않았고요. 자, 김대중 교수님께 보시기에 미국이 지금 일부러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사정이 생겨서 이러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일부러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 정도를 수입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100조 정도의 무역 흑자가 났는데 85조 원이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의 물건을 좀 더 사주고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 요구 사항인데 예.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한 770조 원 정도 되는데 예. 한국은 이제 물밑에 협상하거나 실무진들이 협상하면서 한 1,000억 달러 정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대한민국은 일본의 GDP의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천억 달러 정도는 투자해줘야지 좀 만나서 실무 협상도 할 텐데 뭐 1,000억 달러 하겠다. 또 쌀과 소고기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국이 충족 못하다 보니까 지금 날짜가 딱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지금 애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다. 미국은 전 세계 소비의 대국이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반도체를 미국에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농산물 수출 1위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고 한국에 한 2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달라. 이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고 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4천억 달러를 투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규모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가 5천만 명이고 일본은 1억 2천만 명. 예. GDP가 우리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올려야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투자 금액을 준비해 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고 일부러 약속을 깼다. 지금 김대중 교수께서는 그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요. 오늘 새벽, 그러니까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1시간 조금 넘게 사실은 우리 당국자와 미국 당국자가 만났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워드 러튼이 미국 상무장관하고요. 김종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포함한 우리 협상단하고 만나긴 했습니다.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만났으면은요. 요겁니다. 여기 보면 어제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다는 요 내용이고요. 이 협상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한미 통상장관 80분 정도 협상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론을 못 냈어요, 그냥. 만나긴 했으나 결론을 못 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 새벽 상황, 바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하나 더 확인해 보죠. 지금 일본하고는 협상이 타결이 됐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개입해서 관철을 시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1%포인트 낮출 때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낮춰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춰줄 때마다 쌀 더 사라. 보인기 더 사라. 일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1%포인트 더 낮춰줄게요. 그럼 더 사세요. 뭘 줄래요?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죠. 여기 보시면 일본 장관을 앞에 앉혀놓고 70분 동안 쉼 없이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자, 1%포인트 관세 낮춰줍니다. 그럼 뭘 줄 거예요? 받았어요. 더 낮춰줄까요? 뭘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담당자 10명은 있어야 버틸 듯하다. 이런 말 나왔고요. 그리고요. 미국 상무장관 전날 집에 일본 장관을 초대했다. 그리고 직접 트럼프 회담 리허설까지 해줬대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 장관을 위해서 리허설을 하는데 그 리허설의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된다. 이거를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이겁니다, 지금. 이것도 독특해요. 자, 그럼 김대중 교수님. 결국은요, 일본이 그런 모습인데 우리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겁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고 개인 재산이 한 10조 원 정도 있습니다. 예. 개인 골프장도 한 12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는 이와 같이 본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이렇게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본인이 직접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고 반도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출을 계속하려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 미국은 전 세계 농산물 수출 1위입니다. 미국산 소고기라든지 미국산 쌀을 더 많이 수입을 하고 또한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우리가 석유 수입 1위가 지금 현재 미국산입니다. 예. 우리가 좀 더 많이 수입을 하고 또 무역 흑자폭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85조가 되는 너무나 많은 무역 흑자가 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충분히 더 많이 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떤 것을 딜해야 되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고 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조선업 분야 세계 1등입니다. 조선업 분야라든지 철강 또 알래스카에 있는 LNG 사업의 진출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줄 수 있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잠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죠. 지금 김건희 특검이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자택이죠. 여기에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요. 방송 후반부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실무자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장관 또는 뭐 국가안보 보좌관들
뭐 실무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 실무자들이 뭔가 단판을 짓고 결정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정한다는 거죠. 실제 일본 대표단을 만났을 때요. 그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준비된 내용을 본인이 지우고 금액을 자꾸 높이는 걸 씁니다. 마치 경매하듯이 협상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손에 다 달려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닐 것 같다. 이런 분석인데요.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그런데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군요.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미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를 보고는 욕이 나왔을 것 같다. 한국에서. 그러면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 뜻은 미일 협상 결과가 미국 쪽에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일본은 조금 불리할 것 같지만 한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처지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쪽이 굉장히 많이 받아갔다. 우리로서는 엄청난 부담, 그거를 욕 나왔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다음 하나 화면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내용 좀 보시죠. 여기 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 만나기 전에 발언이에요. 한국이 아마 이 협상 결과, 미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서 뭐 욕까지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요거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보죠. 이렇게 보시면은 요 사진 보면은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요. 이런 반응까지 미국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가장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한두 가지 정도를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거 역시 한두 가지 정도 전문가로서 각각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원하는 것이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미국을 전 세계에서 제조업의 1등 국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면 관세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삼성전자가 현재 평택 공장에 11배 크기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60조 원을 투자했고 2026년에 공장이 완성됩니다. 2025년 금년 상반기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30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트럼프가 원하는 이런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직접 짓고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미 우리가 다 성사가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한 4천억 달러를 투자해달라 이런 요구고 우리는 경제 규모로 봐서 한 1천억 달러 정도만 하겠다 이런 건데 그것이 불만이다 보니까 우리를 거절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조선업 분야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특수선, LNG선부터 해서 특수선의 세계 1등이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조선업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조선업 분야다. 또 농산물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관세가 쌀에 대해서 관세가 800%, 한국은 쌀에 대한 관세가 500%입니다. 일본은 쌀 시장 한 75% 개방을 했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좀 더 소고기를 구매해 준다든지 이런 일본 수준으로 농산물을 개방하고 우리가 제조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한칠레 FTA일 때 1,000억 정도를 농민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제조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농민들에게 기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이런 반응 이렇게 기사로 소개되는데 요거요 지금 목소리로도 좀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And you know the Koreans also, like the Europeans, they very, very much want to make a deal. And you could hear the expletives out of Korea when they read the Japanese deal. Because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they stare at each other. 마치 저 모습을 보면 미국은 살짝 뭔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약간 이런 분위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려서는 조금 급한데요. 자, 관세 협상과 관련된 내용 쭉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화면 좀 다 기사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재계 총수들과 대미 투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도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자, 우리는 원래 한 1,000억 달러 정도 미국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준비인데 지금 방금 김대중 교수가 말씀하신 미국은 4천억 달러 정도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런 가운데요. 여기 뭐 아랫부분이다. 요 아랫부분. 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정의선, 구광모, 최태원 이어서 이재용 삼성회장과 회동, 경제 현안을 논의했는데 물론 당연히 이 관세 협상 관련된 투자 부분을 논의했겠죠. 뭔가 대책을 마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김대중 교수님, 이 주제와 관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시한이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8월 1일입니다. 1일. 이게 지나가면은 우리가 관세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자, 8월 1일 전에 우리와 미국 관세 협상 타결될 가능성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타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 전달까지라도 타결이 돼야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예. 우리는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구매해주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좀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 안보에 있어서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안보와 경제 둘 다 우리나라에게 중요한데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또한 우리가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겠다. 어차피 우리가 석유와 가스를 100% 수입합니다. 미국산 석유 가스를 더 많이 수입을 해줘야 되겠고 우리가 소고기 30개월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협상을 좀 해서 30개월 연령 이상인 거죠. 예, 지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30개월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좀 협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농산물 수출 1위 국가이고 미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농업입니다. 예. 우리가 제조업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은 세계 농산물 1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농산물 수출에 굉장히 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를 공업용 옥수수를 좀 수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고 정부가 당초에 준비했던 것은 옥수수 수입을 늘리겠다는 거였는데 예.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무진들이 계속 협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마 마지막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일본과 무조건 협상을 해야 된다. 다만 우리가 15% 이상의 관세를 맞게 되면 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큰 타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자동차는 12.5%까지 낮췄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까지 낮춰주면 정말 좋겠지만 자동차 업계는 최소한 15%까지 낮춰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기업들도 미국의 현지 투자 생산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 봐야 되고요. 이번 주말 역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역시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강제 구인입니다. 물음표가 달려 있죠. 그럼 강제 구인이 될까가 되는데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에 관한 겁니다.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재판 보이콧하고 있죠, 지금요. 안 나와요, 재판에. 그리고요, 특히 재구속 후 3차례 모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원,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니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나와야 되는데요. 뭔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러자 특검은 구인영장을 법원에 요청을 합니다. 재판부에 구인영장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그리고 재판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제 구인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요 얘기예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설명을 좀 내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뭐 사망 직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건강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적부심 한 번이고 이번 재판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4시간만이 아니라 이건 하루 종일이잖아. 자,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3분 모셨어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윤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경윤 변호사 할게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결정할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기존에 계속해서 이제 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그 별건 사건에서 이제 구속적 부심 결정을 할 때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제출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각이 됐던 걸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건강상에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조금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제 뭐 건강상의 이슈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출석이 가능할 거라고 재판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호인이 재차 이제 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제 구인영장을 발부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건강상의 여부를 이제 확실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슈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구인영장을 발부를 하겠다 이런 좀 의중을 비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지만 뭐 구치소에서 이렇게 확인했을 때 건강상 이슈가 크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만약에 회신이 온다면 예. 그럼 그 이후에도 이제 불출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아마 이제 뭐 재판적인 출석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입장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가정을 해보죠. 강제 구인 결정이 나왔어요. 그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나 못 나갑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지금까지의 그런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강제 구인 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 내가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이제 집행의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집행의 문제가 남았을 때 사실은 뭐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조사를 나오라고 했을 때도 사실 거부를 했었던 그런 이제 그 불발이 됐어요 결국에는. 그렇죠. 예, 그런 전적이 있다 보니까 아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있어서도 구인영장이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좀 재판에 불출석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예상을 하는 이유가 뭐 지금 건강상의 이슈를 문제를 삼기도 하지만 특검에서 이걸 어쨌든 재판을 받아서 이제 계속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 예. 특검법 자체의 위헌성을 계속 이제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헌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응할까 이렇게는 좀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제구인 영장이 발부가 돼도 이제 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됐을 때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상태, 골석 재판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피고인 스스로가 뭔가 방어권을 포기를 하고 그 방어권 포기를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판부도 이제 확인을 한 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골석 재판을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현재로 판단해 보면은 강제 구인이 집행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골석 재판,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겁니다 지금요. 흐름은요. 윤석열 전 대표님. 네. 재판 계속 보이콧입니다. 특히 재구속한 후에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유는 두 개를 들고 있죠. 하나는 건강상, 예. 뭐 혈당이 좀 높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또 하나는 검찰이 수사하던 거를 특검이 받아서 공소유지하는 게 위헌이고 맞지 않는다. 두 가지 얘기인데 사실 건강도 지금 옥중에서도 지금 하루 면회를 2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검이 검찰이 수사한 거를 기소를 받은 거는 특검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위헌이라고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일러요. 예. 그래서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는 이유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잖아요. 예. 이게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요. 거의 뭐 무기징역 뭐 이 정도 이상 예, 예.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골석 재판을 해서 가나 안 가나 협조하나 안 하나 뭐 별 차이 있냐. 나는 어차피 사면으로 나갈 건데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뭐 특별 사면 뭐 3년 후에 될지 뭐 형을 확정이 된다고 그래도 할 때 사면을 노리는 거지 내가 끝까지 살 것도 아닌데 재판에 협조해서 나한테 무슨 실익이 있냐. 예. 하지만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협조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재판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옥중 메시지도 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 대응하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보기가 좋진 않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사면을 노리는 포석이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 신문 기사가 하나 더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호인 구인난을 호소한 윤 전 대통령 부부. 그런데요, 신고한 재산을 보니까 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금만 57억 원. 그러니까 위의 제목과 아래의 제목이 이게 같이 갈 수 있느냐는 거죠. 변호인 구인난의 이유는 약간 뭐 금전적인 이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재산이 80억이고 현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 조금 더 보죠.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작은 제목부터 보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김건희 여사 명의 재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예금은 6억 6천만 원 정도. 그것도 상당하거든요. 예금 액수가. 이런 내용입니다. 아래쪽으로 가보죠.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럽니다. 구속을 앞두고 변호인 구할 돈도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를 했었죠. 앞서서. 근데 재산이 지난해보다 5억 정도 늘어났다 그러네요. 이런 내용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이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거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이 변호인을 구할 돈이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를 쓸 수 없다는 얘기인데 저건 낫지가 않죠. 그동안 썼던 변호사들은 뭡니까? 그동안 계속 저기 지난 탄핵 꿈에서 나왔던 헌재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 얘기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지금. 재산이 혹시 그렇게- 지금 뭐 이렇게 신고된 재산 금액과 실제 갖고 있는 뭐 돈이라든가 이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뜻일까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금만 57억이라는 건데 예금이라는 건 동원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예. 만약에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다면 당장 이제 그 현금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을 이제 고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저렇게 예금이 많은데 저건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제 거부하고 수사도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과 다 맞물리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아무튼 어떻게 하든 간에 대한민국 어떤 사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겠다. 예. 그 얘기예요. 물론 명분은 이제 특검이 이 검찰 수사를 이어받은 것에 대해서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해서 특검이 이제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유가 안 되는 건데 저건 지금 이제 와서 또 이제 현금 돈의 문제를 들으면서 변호인이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계속 이 지금 헌재 재판 때도 그랬고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 나열하기도 이제 거의 열거하기도 이제 너무 많은데 그 연장이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특검 거부하고 재판도 거부하고 이제 변호인도 없으니까 우리 못 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글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결과는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금고인데 예. 내가 재판에 나가면 뭐 하겠냐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그게 나중에 결국은 저런 식으로 계속하는 말이죠. 나중에 사면이 만약에 거론된다 하더라도 사면 자체도 아마 국민들 여론에 부딪혀서 못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재판에 거부하고 저렇게 예. 말이 안 된 이유를 계속 갖다 대는 게 본인의 판단과 저는 어긋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요. 재판에 불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변호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앞서서 나왔죠. 자, 그런데 뭔가 이게 상황이 무슨 의미를 하는, 무슨 뜻을 갖는 건가? 여러 또 해석도 곁들여지고 있는데, 이경윤 변호사, 지금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그러니까 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이 전문가들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실제 많이 소문처럼 나오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돈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변호사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간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사건 막기를 조금 기피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변호인 선임할 때 저 가지고 있는 돈을 상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사실 뭐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사건 자체의 성격상 예. 이게 좀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을 맡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 앞으로의 다른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또 낙인이 또 찍히는 낙인이 그렇습니다. 지킬 수 예,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또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향후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 사건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둘러싼 여러 가지 또 사안이니까 이것도 변호인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사건을 맡게 되는 게 변호사로서 맡게 되는 게 향후에 본인의 변호사 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제 뭔가 이제 정치적인 성격도 띠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의 사건을 맡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한테 조금 어떻게 작용할까 이런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방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자체가 좀 이게 뭐 혐의가 조금 이제 변호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혐의가 앞으로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해 나갔을 때 뭐 무죄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확정적으로 이제 그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해볼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또 고려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걸 판단했을 때에도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가능성이 뭐 적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또 이제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이제 맞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해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게 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하나만 보고 이렇게 사건을 맞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이제 변호사 커리어를 봤을 때 또 다른 사건을 해갈 그런 가능성, 그다음에 지금 사건의 뭐 승소 가능성 이런 여러 부분들을 따지고 이제 봤을 때는 이 사건은 좀 맞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변호를 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금전적인 것보다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인난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침의 매일경제 앞부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었어요. 김건희 특검이 지금 이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 속보로 다시 한번 좀 등장했는데요. 지금 압수수색 시도입니다. 요 속보 전해드렸는데 이것도 좀 짧게. 이영민 변호사. 사실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지금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또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거는 그러면 특검마다 계속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계속 있는 겁니까 지금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최혜병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휴대폰 아이폰을 이제 그때 압수수색해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의 사건은 사실 의미가 있는 게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결국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다. 다른 특검에서 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제 16개 혐의 중에 어떤 혐의가 적시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8월에 어쨌든 소환 조사를 예정을 하고 있는 만큼 포렌식을 통해서 이제 증거 관계를 이제 어쨌든 현출을 시켜놓고 소환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 수사를 착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신속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아직 뭐 추가적인 내용은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건희 특검이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이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은요. 2명의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 요 사진 보겠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과거에 했던 본인의 발언,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몇 개월 전에 한 말들이 좀 있어요. 그때 발언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대통령이 저렇게 일하는 거네. 우리 같은 사람은 코피 터질 텐데 건강하기도 해.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늘이 낸 사람이야 이거. 자, 이게 앞서서 했던 발언인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글쎄요. 최창현 교수님,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약간 뭐 아첨성 발언 아니냐 막 이런 취지의 비판까지 어제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최근에 여러 가지 소통, 협치의 모습 이런 것들, 통합을 이제 강조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 평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뜻에 그거는 본인 어떤 판단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죠.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요즘 지지율도 높으니까. 뭐 강선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래도 지지율이 견고하거든요.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방금 이제 소개한 저런 발언은 듣기 낯뜨겁잖아요. 저런 거는 글쎄요 이게 자기가 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저분이 어떤 의도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생각이니까 그것조차 우리가 뭐 비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판단 기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도하게 들리는 거잖아요. 누가 들어도. 듣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상적인 그런
특정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지지 발언하는 것과 다르다고요. 제가 듣기에는 보도에서 무슨 하늘이 내린 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글쎄 그러니까 하늘이 낸 사람 뭐 이런 글쎄요 얘기를 한 그런 거죠. 것도 제가 보도에서 봤어요.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철학과 맞고 이런 건 좋은데 그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당연히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거는 인사가 뭡니까? 인사혁신처장이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예. 잘못된 것도 보완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인사라는 게.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저런 얘기를 한다. 글쎄요, 저 자체를 가지고 당장 그만둬라라고 얘기하긴 뭐하다. 물론 지금 이게 처장이 된 뒤에 발언 아니고 그 전 발언이긴 발언이니까. 합니다만. 예. 근데 하고 그 전 발언 가지고 문제 삼는 거죠. 나 지금 얘기 나오는. 근데 그 전에 발언이라도 감내할 정도의 발언의 수위가 있는 것이고 이건 좀 곤란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 발언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그것도 논란이 됐죠. 친문에 대한 거 이거는 현 정권과 관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친문이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볼 때는 이거 대단히 불편하죠. 그리고 저분이 과연 인사혁신처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서 아무튼 저거는 야당으로서는 계속 문제 삼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오늘 또 다른 발언이 기사를 통해서 소개가 좀 됐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훈식 정치 관둬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인데요, 지금요. 그리고 윤호중 무능하다.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최동석 처장의 발언, 과거에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또 논란이 있다. 그러니까 현 정부 인사들, 핵심 참모를 포함한 현 정부 인사들에 관해서도 과거에 또 이렇게 비판을, 이건 비난에 가깝죠, 비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이 내용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포함된 어떤 사진을 놓고 있는데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한 뒤에. 여기 있는 얼굴들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면 된다. 이 강훈식 실장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죠. 아래쪽으로 가보죠. 그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뭡니까?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요 속어를 썼네요. 어떤 행태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 다 말아먹고 있거든. 정무수석 됐는데요, 지금. 아래 더 보죠. 윤호중 지금 행안부 장관. 무능한 아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네. 과거에 무능한 아이. 그럼요. 특히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 최동석 처장이 좀 과거에 한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586 세대의 우상이었던 우상호. 그 어리석은, 나는 우상호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자기가 이한열 열사 끌어안고 있는 사진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해먹은 거야.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됐어.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 저런 평가와 인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인사혁신처장이 된 거예요. 인사를 담당하는. 유영걸 전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반 넘었잖아요. 예. 그동안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 예. 이 소동 때문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진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반문 친명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충성하는 발언, 아첨하는 발언 이거를 계속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해왔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지지율이 좀 높은 게 예. 우상호라든지 그 강훈식이라든지 이런 비교적 온건한 사람,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을 기용을 했기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대놓고 저렇게 비난한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시켰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에서 가장 곤혹을 치른 게 형수 욕설 아니에요? 예. 형수 욕설에서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과거에 그런 얘기했어요. 형수에 대한 형님에 대한 그 전통적인 가치관하고 이재명 대통령 동생의
민주적인 새로운 가치관이 충돌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인 뭐 위험이다. 뭐 이렇게 지점에서 포장을 해줬죠.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들었다 이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두고두고 말썽이 돼서 예. 지금이라도 빨리 저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내정 처리를 해서 자연인으로 좀 돌려야지 저렇게 많은 말을 쏟아져 내서 예. 앞으로 제가 보기엔 전국 운영에 큰 장애를 빚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윤영걸 전 대표께서 좀 개인적인 판단을 통해서 어떤 논평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논란, 과거의 발언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맹비난하는 발언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그 논란이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했던 발언, 그리고 지금 참모와 특히 여기 뭐 내각의 일원에 대한 민주당 그리고 지금 여권 인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인물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게 또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사진 한번 불러와 보죠. 이번엔 두 번째 인물 쪽 끝에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죠. 어제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 선언을 좀 했죠. 그래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사로 확인해 보죠. 한동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그러니까 당대표 도전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물망에 뭐 거론은 됐었죠. 현장에서 당원과 함께 당을 재건하겠다. 본인의 역할은 출마하는 게 아니고, 당대표에 출마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당원과 함께 당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조금 더 보죠. 자, 그러면은 왜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 여기 해석이 좀 담겨 있네요. 여기 작은 제목 좀 보겠습니다. 친윤계,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계의 세력이 경고해서 뭐 도전을 하더라도 실리가 없다 판단한다. 그러니까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같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요, 찬탄 유력 후보 빠진 채 경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 유력 후보,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빠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다, 이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한동훈 전 대표의 당대표 불출마 선언,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여야에서 각각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서 혁신이 가능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친윤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 있어요. 친윤에게 혁신은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부정해야지만 혁신이 가능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된들 혁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떳떳하게 출마해서 낙선을 하더라도 국민을 상대로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내란 청산해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은 간보다가 함께 물려가요. 함께 쓸려간다고요. 그 찐윤들한테 실패하더라도 당당하게 싸워줘야 돼. 최찬열 교수님. 한동훈 전 대표는 왜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 도전을 안 한다고 밝혔을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려고 봤었어요. 설령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내 여러 지형이 완전히 수구 퇴행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전환기 씨 입당하고 10만 당원을 입당시켜서 당을 완전히 윤어게인으로 가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김문수 전 대표가 전 장관, 김문수 전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올 것이다. 승패 관계없이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출마 선언을 안 한다, 불출마한다는 건데, 역시 경향신문 저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워낙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이 당내 경선 룰을 좀 바꾸긴 했어요, 이번에.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당원의 숫자가 많은데 좀 여론을 높이는 것 같아요. 5대5로 이제 바꾼다는 건데, 당심과 이제 여론을. 그렇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지형이 상당히 더 점점 이제 극단 세력과 자꾸 이어지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출마해봐야 지금 이쪽에 찬탄 세력을 묶어낼 수 있을까. 지금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연대를 이뤄가지고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단일화를 이루자는 어렵거든요. 근데 안철수 조경태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연대한 모양새는 있었는데 최근에, 그렇더라도 자신이 단일화 후보가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출마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년에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방선거와 동시에. 그래서 배지를 달거나 아니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한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소개된 박지원 의원의 말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설령지더라도 지금 당이 지금 점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꾸만 뒤로 가고 있거든요. 거의 반동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지금 점점 수도권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얘기가 없고 초재선 의원들도 여기 대해서 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당의 어떤 극단 세력이 과대 대표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정통 보수가 자꾸 괴멸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불출마 선언의 이유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볼까요? 여기도 역시 뭐 분석과 전망이 좀 담겨 있습니다. 한동훈 불출마, 안철수, 오세훈 회동, 요동 씨는 야당,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볼까요? 설명이 좀 더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동훈 보수 혁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뭔가 역할을 도모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걸 해석을 하면 보수 혁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진짜 뜻은 지금은 당 장악이 어렵다고 본 듯하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선두입니다. 당대표와 관련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로 역대 최저. 앞서서도 김문수 전 후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적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럼 이거 전망을 좀 해봐야겠네요. 윤영걸 전 대표님. 결국은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 김문수 전 후보가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당대회에서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지금 뭐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다. 근데 김문수 후보라는 분이 보수 재건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수가 재건하려면은 극단적인 세력과 절연해야 되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하고 절연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한 대통령하고도 절연해야 되는데 셋 다 절연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은 보수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17%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또 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새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41.1%라고 해서 졌지만 잘 싸웠다 했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 그것처럼 착각이 없습니다. 선거 전략을 잘못해서 진 거죠. 그때 보수가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을 지원했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보수 수구와의 절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탄핵과의 선 넣는 거를 끊는 거를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진 건데 이분이 또 당대표로 나와서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한다. 저는 보수가 완전히 지금 거의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아직 그 탄핵 찬성파가 아직은 연대와 공존을 모색하기는 좀 힘이 좀 약해 보여서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게 최고의 그 위험이다, 장애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국민의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일 거예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하나 좀 이어가 볼까요? 이런 내용도 좀 오늘 기사에 실려 있어서 좀 눈길을 잡았어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통령실 출입한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매체라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매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뉴스공장, 고발뉴스, 취재 표의전까지 친여 인터넷 매체 3곳 이 대통령실 출입 신규 허용이 됐다 그러네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정치 성향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필요성이 있어서 뭐 요새 활동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포함이 됐다, 허용했다라는 이런 취지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패널 두 분 의견 좀 들어볼까요? 우선 제가 한 1분 여씩만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윤영걸 전 대표님, 그다음에 최창희 교수님 요 순서로 좀 들어보죠. 윤영걸 전 대표님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이 부분.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 좀 언론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런 보도를 하기 위해서 모든 언론을 다 공정하게 좀 취급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자신한테 잘한 특정 언론사들을 옆에 두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나 뭐 취재 편의점이나 뭐 고발 뉴스 이런 데는 누가 보더라도
친 이재명 유튜브잖아요. 친여 성향 아니냐? 그렇죠. 친여 성향이죠.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다라는 거하고 1인 미디어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친명 성향이라는 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른 뭐 어떤 친윤 유튜브도 있고 다른 성향을 가진 중립적인 유튜브도 있고 미디어가 많은데 꼭 집어서 이렇게 했냐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그 언론이 묻고 대통령이 대답한다 기자회견 했는데 그때도 좀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 기자들이 전문성을 갖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심견 잡기나 구름 잡는 질문하고 그냥 그 시간 때우는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기자실을 정말 수준을 높이려는 이런 계획을 좀 짜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자신한테 잘해주는 언론사 이쪽만 갖고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인터넷 매체가 지금 이제 과거와는 달라서 이제 언론으로 완전히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워낙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여 이른바 진보 성향의 그 어떤 그 이슈를 대표하는 이런 아주 정말 영향력이 있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여당의 정치인들, 여권의 정치인들이 여기에 뭔가 연이 돼 있지 않으면 자신의 어떤 정책을 펴기 어려운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레가시 언론만 이제 되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 매체로 출입하는 거 이상이 없는데 지금 이제 말씀처럼 김어준 뉴스공장의 성향에 다 우리가 아는 거고 고발 뉴스나 취재 편의점도 그런데 근데 고발 뉴스 취재 편의점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뉴스공장에 비해서. 그렇다면 다른 인터넷 매체들이 형평성 문제 제기할 수가 있다. 인터넷 매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근데 어제 이게 인터넷 그 기자협회에 소송돼 있는데 그래서 출입 자체가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 뭐 저희 매체들이 출입을 하건 안 하건 뭐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셋이 이제 일관되게 아주 그 좀 편향성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뭐 진보지나 보수지 다 출입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1인 미디어인데 인터넷 매체를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벌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도대체 왜 일어납니다. 키워드가요. 기사로 확인해 보죠. 큰 제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게차에 이주 노동자 매단체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게차에 매달았다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걸 촬영하고 조롱을 했다. 사진 좀 보실까요? 이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 지금 지게차가 있죠? 앞에 벽돌로 보이는 게 잔뜩 실렸는데 여기에 비닐로 묶여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공중에 떴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작은 제목으로 좀 더 보죠. 한 벽돌 공장 괴롭힘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너무 끔찍했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정부가 지금 기획감독 착수했습니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용납 못한다 이런 거. 자,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욕 많이 했어요. 마음에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몸이 안 좋아하니까 제가 병원 갔어요. 이경윤 변호사. 이거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일단은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데 지금 이주 노동자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어느 정도 자기는 괴롭힘을 당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뭔가 조롱 섞인 그런 이제 행동이라고 판단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저런 행동이 결국은 이제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는 게
저 지게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저 장면만 봐도 굉장히 아찔합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저거. 근데 이제 몸을 묶인 상태에서 저렇게 이제 공중에 들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특수 협박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몸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탈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감금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감금이라는 게 이제 뭐 장시간 뭐 저렇게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정신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저렇게 이제 단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어떤 뭐 방이라든가 이런 데 갇혀 있는 것만 감금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폭행이라든지 아니면 감금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로 이게 민사적으로 지금 예. 뭐 치료비라든지 특히나 이제 이후에 정신적인 고통도 이제 많이 입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도 한번 고민을 해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경규 변호사 설명만 들어도 지금 법적으로 한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글을 올렸는데 이렇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 침해 철저히 엄단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죠.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저거 가짜로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적극 대응하라. 이런 얘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윤용골 전 대표님. 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런 화면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렵게 일제시대 때는 미국의 사탕수수 농장 하와이도 가고 해방 이후에 뭐 60년대에는 독일의 간호사로도 취업해서 해외 가서도 우리도 많은 차별을 겪으면서 그래도 외화를 벌어오고 예. 그 사람들이 현지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저렇게 학대하고 차별하고 저럴 수가 있냐 말이죠. 저런 거 보면은 억장이 참 무너진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건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런 불법 취업자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임금도 안 주고 또 다친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치료도 제대로 안 해주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저런 분들의 좀 고마움도 좀 알아야겠다. 저런 분들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일손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저런 노동부의 좀 기획, 감독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좀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교육, 인식 전환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창렬 교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저런 일들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 차별 그리고 그들을 보는 시선 이런 것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배려가 없는 것 이게 우리나라에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야말로 문화 강국이고 집단지성이 잘 된 나라고 그야말로 비상계엄을 극복한 나라고 말이죠. 이런 나라인데 K컬처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한류라는 게 또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거든요. 인권이라는 것 자체의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아까 아까 저 영상에 웃음소리 막 나오잖아요. 예.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남이 그런 걸 보고 그걸 뭐라고 그러질 않고 같이 웃으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말이죠.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고 노동 착취, 인권 침해가 사실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예. 이게 단순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 차원 말고 저런 사람들 일벌백계해야 돼요. 아까 이제 우리 이 변호사 여러 가지 그 이제 혐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런 상황을 정말로 이 지자체도 그렇고 또 노동부 차원도 그렇고 말이죠. 그야말로 국가 권력 차원에서 저 완전히 그 발본 세워내야 됩니다. 저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이 사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법률적인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왜 이런 게 발생하는지 이런 사람들을 뭐 찾아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게 꽤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예. 나왔었기 때문에 이걸 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판단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에요. 사실은 저게 지게차가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아무 일 없이 올라갔다 내려왔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저 벽돌 같은 걸로 보이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이건 상상하기 너무 끔찍합니다, 지금요. 이경윤 변호사. 이게 지금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뒤늦게 좀 알려진 건데 이게 엄연히 언 사업장에서 벌어졌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사업장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사업장에서는 이제 이후에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근무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배제를 시키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런 걸 취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근로감독관이 기획감독도 착수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앞으로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고 예. 추가로 지금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저기에 이제 근무했던 사람들이 6에서 7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이런 피해가 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추가로 그런 피해가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사실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그 신분이 불안정한 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지금 처한 위치하고 상관없이 신고해도 괜찮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날씨 얘기 좀 해보죠. 오늘도 굉장히 덥다 그러는데요. 보겠습니다. 주말 서울이 38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전국이 다시 이중 열돔에 갇혀서 너무나 뜨겁다는 거거든요. 다음 화면을 좀 더 보죠. 이게 앞으로 예보인데요. 이게 어제 날씨고요. 오늘은 37도. 토요일 38도, 일요일 역시 37도, 역시 덥습니다. 기온을 보면요. 낮에 이렇게까지 올라가고요.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어제 23.4, 오늘 거의 26도, 토요일은 28도입니다. 아침 기온이요. 이건 낮 기온 아닙니다. 아침, 일요일도 역시 28도입니다. 이게 최저라고 합니다, 기온이. 덥습니다. 잘 견디셔야겠습니다.